이란 전쟁이 시작되고 한 달, 기름값이 55달러에서 103달러로 뛰었습니다. 거의 2배예요. 주유소 가격표 보셨어요? 리터당 200원 넘게 올랐고 정부가 29년 만에 기름값 상한제까지 걸었어요. 그런데요, 진짜 문제는 이게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란이 쥐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세계 석유의 4분의 1이 지나가는 그 바다가 언제까지 막혀 있느냐에 따라 기름값, 물가, 환율, 금리까지 전부 달라집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핵폭탄을 만들기 직전까지 갔는데요. IAEA가 확인한 수치로 60% 농축 우라늄 441kg을 갖고 있었습니다. 핵폭탄을 만들려면 이걸 90%까지 올려야 하거든요. 근데 60%에서 90%까지 걸리는 시간이 일주일도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빠르냐면 농축이라는 작업은 처음이 가장 어려워요. 0%에서 60%까지 올리는 게 전체 작업량의 90%에 해당합니다. 60%에서 90%까지는 나머지 10%만 하면 끝이에요. 학교 시험으로 치면 이미 90점을 맞아놓은 상태에서 100점까지 마지막 10점만 남은 상황입니다. 사실상 핵폭탄 완성 직전이었던 거죠. 원래 2015년에 오바마 정부가 이란이랑 핵 합의를 맺었습니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3.67%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어요. 근데 2018년에 트럼프가 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합니다. 그러자 이란도 농축을 다시 올리기 시작해서 결국 60%까지 간 거죠. 그래서 2025년 6월 이스라엘이 먼저 때리죠. 미국도 따라붙어서 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 세 곳의 핵시설을 폭격합니다. 12일 만에 휴전이 됐는데요. 핵시설 일부를 파괴하긴 했지만 핵 능력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이란이 여전히 고농축 우라늄을 숨기고 있었거든요. IAEA 사찰도 불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기습 공습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핵시설이 아니라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직접 노리는데요. 실제로 하메네이와 핵심 지도부가 제거됩니다. 핵 위협을 없애는 게 아니라 정권 자체를 바꾸려 했던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지도자를 제거하면 이란이 항복할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란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3월 8일에 전문가 회의라는 88명짜리 기구가 열립니다. 여기서 하메네이의 아들 모즈타바를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하죠. 지도부를 날렸는데 일주일 만에 새 지도자가 나온 거예요. 신정국가의 체제가 그만큼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지금 미군 5만 명 이상이 이란 주변에 집결해 있는데요. 전쟁이 안 끝나요. 혁명수비대 1호만에서 19만 명도 건재합니다. 일반군 42만까지 합치면 병력이 60만에 달하거든요. 미군 5만 대, 이란군 60만입니다. 게다가 이란 국토는 한반도의 7배 반이고 삼면이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쉽게 밀어붙일 수 있는 상대가 절대 아닙니다. 이란은 오히려 종전 조건 9개를 역으로 들이밀었는데요. 그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려면 통행료를 내라는 요구가 들어있습니다. 3월 30일에는 이란 의회가 이 통행료 부과안을 아예 공식 승인까지 했어요. 미국 쪽 사정도 만만치 않은데요. 트럼프 지지율이 36%로 재임 이후 최저까지 떨어졌습니다. 경제 지지율은 29%로 바이든 때 32%보다 더 낮아요. 텃밭이었던 플로리다 마라라고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그 지역이 2024년에는 공화당이 19%포인트 차이로 이긴 곳이에요. 미국 유권자의 61%가 이 전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상군 투입 반대는 74%에 달하거든요. 전쟁을 시작한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 건 심각합니다. 양쪽 다 내가 이겼다고 선언할 수 없어요. 끝내고 싶어도 끝낼 명분이 없는 교착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에서 진짜 무서운 건 핵이 아닙니다. 이란이 쥐고 있는 카드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이 바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란과 오만 사이를 잇는 좁은 바다입니다. 가장 좁은 곳의 폭이 33km인데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예요. 이 좁은 바다로 하루에 2,090만 배럴의 석유가 지나갑니다. 전 세계 해상 석유 교역의 25%에서 27%가 이 해협 하나를 통과하는 거죠. 석유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LNG 교역의 5분의 1도 이 바다를 지나가요. 세계 경제의 목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란이 이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요. 해협 안에 전략적 섬이 7대가 있는데 전부 이란이 쥐고 있습니다. 가장 큰 캐슘 섬에는 활주로가 깔려 있어요. 라라크 섬에는 군사시설이 있습니다. 아부무사 섬은 원래 UAE 땅이었는데 1971년에 이란이 점령해서 지금까지 차지하고 있어요. 대퉁부섬과 소퉁부섬도 마찬가지로 UAE와 영유권 분쟁 중입니다. 해협 동쪽에서 서쪽까지 아치형으로 방어선을 구축해 놓은 거죠. 이란은 이 7개 섬을 움직이지도 침몰하지도 않는 항공모함이라고 부릅니다. 유지비도 안 들고 가라앉을 리도 없는 천연 항공모함 7대예요. 이걸 해협 안에 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잠깐 하나만 더 알아둘 게 있는데요. 카르그 섬이라는 곳입니다. 이란 본토에서 25km 떨어진 이 작은 섬 하나에서 이란 석유 수출의 90%가 처리돼요. 저장 능력만 3천만 배럴이고 초대형 유조선 10척이 동시에 접안합니다. 이란 경제의 심장이죠. 이란의 진짜 무기는 핵이 아니라 바로 이 바다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군사력이 강해도 이 바다를 쥐고 있는 이란을 함부로 밀어붙이기 어려운 거죠. 호르무즈를 건드리면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그 피해가 미국 소비자한테도 돌아오거든요. 호르무즈가 막히면 세계 석유 4분의 1이 멈춥니다. 우회 파이프라인으로 돌리면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우디 동서 파이프라인이랑 UAE 파이프라인을 다 합쳐도 하루 900만 배럴 수준입니다. 해협으로 지나가는 2090만 배럴의 절반도 안 돼요. 대체 수단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실제로 이란 의회가 3월 30일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계획안을 공식 승인합니다. 여기서 숫자 하나만 더 보면 소름 끼칩니다. 이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의 84%가 아시아로 가는데요. 중국, 인도, 일본, 한국 이 네 나라만 합쳐도 통과 원유의 69%를 차지합니다. 우리 전부 이 바다에 에너지 생명줄을 매달고 있는 거죠. 한국만 따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 중동 원유 의존도가 약 70%이고 그중 95% 이상이 호르무즈를 경유하거든요. 이 바다가 막히면 한국의 에너지 생명선이 끊깁니다. 아시아 주요국의 에너지 비축량을 보면 상황이 더 와닿는데요. 대만은 LNG가 고작 11일치밖에 없습니다. 호르무즈가 2주만 막혀도 대만 전력이 흔들리고 TSMC 반도체 공장까지 위험해지는 거죠. TSMC가 멈추면 전 세계 스마트폰과 자동차 생산이 차질을 빚습니다. 2021년 반도체 부족 사태 때 자동차 업계가 수십조 원 손실을 입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심각해질 수 있어요. 일본은 LNG 약 3주치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약 1개월치인데 장기화되면 우리도 안전하지 않아요. 필리핀은 원유 비축이 45일에서 51일치 수준입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한 달만 이어져도 아시아 전체가 에너지 비상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실제로 우리 기름값을 얼마나 올렸을까? 숫자를 보면 소름 끼칩니다. 자, 이제 우리 얘기를 해볼게요. WTI 유가가 배럴당 55달러에서 103달러까지 올랐습니다. 87% 급등이죠. 브렌트유는 한 달 만에 55% 올라서 1988년 이래 월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IEA는 이번 사태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에너지 공급 차질이라고 규정했어요. 이 숫자가 우리한테 어떻게 꽂히는지 단계별로 보여드릴게요. 1단계는 기름값입니다. 전쟁 발발 열흘 만에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14원 급등했어요. 1692원이었던 기름값이 1906원까지 뛰었습니다. 월 100리터 주유하는 분이라면 한 달에 2만원 넘게 더 나가는 거죠. 연간으로 따지면 약 25만원 추가 지출입니다. 출퇴근 기름값만 따져도 한 달에 5만원은 더 나간다는 얘기예요. 상황이 심각하니까 정부가 29년 만에 석유 최고 가격제를 걸었어요. 휘발유 리터당 1724원, 경유는 1713원이 상한선입니다. 그런데요, 이 상한제가 기름값 인상을 막는 게 아닙니다. 늦춰주는 거예요.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 정유사의 정제 마진이 마이너스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공급 자체가 줄어들 수 있어요. 실제로 휘발유, 경유 210원씩 추가 인상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상한제인데 왜 또 오르냐고 화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상한제의 한계입니다. 1단계 끝이 아니에요. 2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가예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유가가 10%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0.2에서 0.4%포인트 추가로 올라갑니다. 구조를 보면 이해가 되죠? 기름값이 오르면 운송비가 올라갑니다. 운송비가 오르면 택배비가 오르죠. 택배비가 오르면 쿠팡 장바구니가 올라갑니다. 거기다 비료 가격은 50% 올랐고 암모니아도 20% 뛰었어요. 농산물 가격으로 전이 되고 가공식품까지 전부 올립니다. 항공권도 예외가 아닙니다. 유류 할증료가 올라가면서 해외여행 비용이 10%에서 15%까지 뛰었어요. 배달비도 슬금슬금 오르고 있죠. 기름값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트에서 장볼 때부터 체감하는 거죠. 한국은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아서 미국보다 물가 전이 속도가 빠릅니다. 난방비까지 올라가니까 겨울이 오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3단계는 환율입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서 가져오는데요. 그중 9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갑니다. 유가가 오르면 원유 수입비가 급증하죠. 달러가 빠져나가면 경상수지가 악화됩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 밖으로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위협하고 있어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까지 덩달아 뜁니다. 에너지뿐만 아니라 식료품, 공산품, 해외 직구 가격까지 전부 오르는 거죠. 해외여행 비용도 10%에서 15% 늘어납니다. 수입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빵집 가격이 오르고 편의점 도시락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환율과 유가가 동시에 오르면 이중으로 맞는 거죠. 4단계는 금리예요.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시티는 올해 7월과 10월에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인상해서 연말에 3.00%까지 올라갈 거라고 전망했어요.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가 올라갑니다. 은행 눈치 보는 이자율이 바로 변동금리예요. 이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들한테는 직격탄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매달 이자만 늘어나는 거죠. 3억 원 대출 기준으로 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연간 이자가 150만 원 늘어납니다. 한 달에 12만 원이 추가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4단계 도미노가 한꺼번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OECD가 한국 성장률 전망을 2.1%에서 1.7%로 내렸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비상계엄 이후 최대 낙폭인 5.1포인트나 급락했어요. 코스피도 3월 4일 하루 만에 12% 폭락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화 프로그램까지 가동했죠. 여기서 소름 끼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대만은 LNG 비축분이 11일치밖에 없습니다. 호르무즈가 2주만 막혀도 대만 전력이 흔들리는 거예요. 대만 전력이 흔들리면 TSMC 반도체 공장 가동이 멈춥니다. TSMC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전체가 흔들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타격을 받습니다.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전 세계 IT 수요 자체가 위축되면 반도체 업황 전체가 무너지는 거죠. 일본은 3주치, 한국은 1개월치인데요. 아시아 전체가 이 바다에 목을 메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얘기해 볼게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란의 진짜 무기는 핵이 아니라 호르무즈였습니다. 세계 석유의 4분의 1이 통과하는 이 바다를 쥐고 있다는 거죠. 호르무즈 봉쇄가 유가를 올리고 물가를 올리고 환율을 올리고 금리까지 묶어버리는 도미노를 만들었습니다. 이 전쟁이 안 끝나는 이유가 있어요. 양쪽 다 내가 이겼다고 선언할 수 없는 교착 구조 때문입니다. 이란은 종전 9개 조건을 내걸면서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에 미군 철수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미국도 쉽게 물러날 수 없습니다. 트럼프 지지율이 36%까지 떨어졌고 경제 지지율은 29%로 바이든 시절보다 낮아졌죠. 왜 전쟁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교착이 길어질수록 사중 압박이 계속되죠. 기름값이 주머니를 털고 물가가 장바구니를 털고 환율이 해외 소비를 막고 금리가 대출이자를 올립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조여오는 구조예요. 빠르면 한두 달 안에 끝날 수도 있지만 이라크전처럼 수년간 끌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전쟁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그동안 기름값이 얼마나 오래 비싼 채로 있느냐예요.
최악의 경우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기름값 충격이 2배, 3배로 커지는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유가가 배럴당 147달러까지 갔었는데 그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변동금리 대출 받으신 분들은 고정금리 전환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3%까지 오를 수 있으니까 지금 움직이는 게 유리하죠. 두 번째, 에너지 비용 절감입니다. 자동차 연비 관리부터 난방비 점검까지 줄일 수 있는 건 지금부터 줄여야 하죠. 정부도 공무원 차량 사용을 제한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세 번째, 원달러 1,500원 시대에 달러 자산 일부 편입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포트폴리오의 10%에서 20% 정도를 달러 자산으로 가져가는 걸 전문가들이 권하고 있어요. 환율이 높을 때 해외 직구는 자제하는 게 현실적이죠. 네 번째, 뉴스에서 호르무즈 오펙 증산, 이란 종전 협상, 이 네 가지 키워드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 키워드에 변화가 생기면 유가 방향이 바뀔 수 있어요. 종전 협상이 시작되면 유가가 떨어지고 호르무즈가 열리면 공급이 정상화됩니다. 그때가 이 도미노가 멈추는 시점이죠.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의 지갑은 이미 공격받고 있습니다. 거창한 투자 전략보다 지금 당장 내 지출을 방어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하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란 전쟁이 한국 반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다뤄볼게요.